전 세계 곳곳을 포함하여 신대륙에도 식민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꿈의 신대륙도 사실 많은 이들이 바라던 것처럼 낙원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이민자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엄청났기 때문이다. 위험한 항해, 척박한 신대륙의 환경, 굶주림과 외로움, 원주민의 공격 등 이민자들은 끊임없는 괴로움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대서양을 건너 이 미지의 땅으로 몰려들었다. 25만에 불과했던 식민지 인구가 1775년에는 마침내 250만에 달했다. 식민지에 오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왔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였다. 유럽에서의 전쟁과 압제와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였던 것이다. 신대륙으로 건너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대륙 유럽에서 평민 출신 또는 하층 계급 출신이었다. 삶의 여유가 넘쳤던 귀족들이 올 리는 없었다. 그들은 구태여 모험의 땅을 향해 목숨과 재산을 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과연 신대륙은 유럽 아웃사이더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었을까? 엄격히 말해 신대륙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법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은 신대륙에서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식민지의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신대륙의 식민지들은 종교의 자유, 토지의 자유로운 사적 소유 등의 특혜를 내걸지 않고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점이 없다면 아무도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다른 식민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식민회사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식 왕정이나 귀족 정치를 해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를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었다. 결국 식민지 당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 직선의 의회가 점차 식민 총독과 관리들을 제치고 식민지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마저도 그 권한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 외에는 의회나 정부에 자신들의 권리를 넘겨주려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을 개인 또는 작은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처리했다. 이처럼 신대륙에는 독립 이전에 이미 프랑스 사상가인 토크빌이 말한 미국식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물론 신대륙에서 사람들이 누렸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다. 우선 신앙의 자유가 종교적 관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교도들에게 박해받았던 청교도들은 이제 그들만의 세상이 되자 그들 종파 이외에는 누구도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퀘이커나 위그노 같은 프로테스탄트들조차 매사추세츠가 아닌 다른 식민지들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신분제의 구습도 없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두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고생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니 그들 사이에도 빈부차가 생겨났고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유럽의 귀족들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본국과의 유대가 비교적으로 강했던 남부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짙었다. 농장 경영으로 돈을 번 졸부들은 유럽풍 저택을 짓고 밤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국의 귀족들보다 훨씬 거들먹거리고 영국식 전통에 충실하게 따랐다. 18세기 초 남부를 방문한 영국의 어느 귀족은 영국은 변했는데 버지니아는 변하지 않았다. 버지니아인들은 본국 사람들보다 한층 더 영국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은 여전히 자유와 가능성의 무대임은 틀림없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해안선을 따라 살고 있을 뿐 서쪽으로 조금만 가도 주인 없는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고생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신대륙은 관리도 목사도 간섭할 수 없는 무한한 자유의 땅이었다. 자유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에는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자유는 이론이 아닌 생활과 생존의 원리였다. 말 그대로 그것은 양심에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물론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자유는 구호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립적 경제 기반, 곧 자기 땅이 있어야만 했다.
물론 땅은 서쪽에 널려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여 내 땅을 일궈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우선은 자기네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원주민들의 사나운 도전이 있었고, 식민지가 확대되면서 정부도 이들이 애써 일궈 놓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들이 늘어났다. 이런 위협들로부터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효과적 자위수단, 곧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자유란 곧 내 땅을 갖는 것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후일 미국 헌법의 자유권과 함께 재산권, 무기 소지의 권리가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명문화되는 바탕이 된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두고 미국 민주주의의 공화적 전통이라고도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미국인들은 헌법 이전에 이미 그들의 삶을 통해 이런 원칙들을 몸으로 익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버지니아 식민지는 이미 1619년에 투표를 통한 주민의 참정권, 의회제도, 토지사유를 규정한 신대륙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했는데, 나아가 메이플라워 서약은 아주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담고 있다. 불행하게도 플리머스 자치령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므로 이런 이상이 광범위하게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정치적 이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이런 경향은 특히 북부에서 강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세운 매사추세츠만 식민회사가 영국 정부로부터 받아든 특허장은 사실상 식민지의 거의 완전한 자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매년 정한 날짜에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관리들을 선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양원제 의회 제도를 발전시켰다. 또한 주민들은 이른바 불악자치회 타운미팅이라는 자치기구를 만들어 치안, 농사, 교육 등 주민의 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뉴잉글랜드의 여러 주에는 아직도 초기의 이주민들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개척을 계속했다. 그림은 1683년 플리머스에 세워진 예배당. 이런 주민 자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여론이 형성된다.